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았던 대한민국이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 중동 전쟁이라는 큰 파고를 만난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 이전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와 한국은행 2.0% 그리고 OECD 2.1% 등 윤석열의 폭정과 무능, 내란의 상흔이 차마 낫지 못했던 지난해 경제 성장률 1%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총님은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바탕으로 선도형 성장과 완연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 작년 그 상반기에 0.3%였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또 1.7%에서 금년에 또 2%를 하면 0.3, 1.7, 연간 2.4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이 중동 전쟁이 또 이렇게 발발해가지고 그 여파로 유류가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OECD에서는 또 2.1% 저희보다 높게 전망했다가 1.7% 이렇게 낮춰서 정부가 좀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AI라든지 이런 대전환에 대해서는 또 이 전쟁하고 별도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2022년 5월 10일 코스피가 2,600선이 붕괴되면서 당시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한 2025년 4월 4일에 코스피 지수가 2,465,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 2025년 6월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6% 상승해서 2,770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25일에는 꿈의 지수라고 불리는 6,000을 찍었고요. 그 다음 날인 26일에 6,300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에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어제 코스피도 5,450으로 취임 초기 대비하면 2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수준입니다. 부총님,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펀더멘탈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2.1% 유지하고 있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1.9%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지금 7번이나 발동이 됐어요. 아직 경제의 펀더멘탈과 역동성이 크게 훼손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총리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만 28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 속에서 중동 전쟁이 불가역적인 상흔을 남기기 전에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서 민생 경제에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지금 저 소비자 심리 지수나 또 이런 포워드 루킹 미래 전망을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경기에 대한 어떤 구름이 몰려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도 그런 또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따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위기의 계곡은 더 깊어지고 회복 탄력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박헌근 예산처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10일까지의 그 추경 기한은 사실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노선 아닙니까? 네네. 지난해 7월 4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17일을 지난 21일에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에서는 이보다 집행 시기를 훨씬 더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추경도 최단기간안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0일에는 합의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저희는 이미 지금 조기 집행, 신속 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내부 준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만약에 추경 처리 직후에 국무회의를 좀 저희가 열고 또 관련된
그 재정 집행 관련된 회의를 좀 이렇게 바로 열 생각입니다. 긴급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4월 11일 바로 좀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통과가 되면 예정인데요. 네. 그 직후 주말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신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되면은 다음날 임시 공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바로 방금 말씀드린 긴급 재정 집행 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할 생각이고 이미 이 추경은 지방 재정이 매칭돼야 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관련된 회의를 좀 이렇게 사전에 좀 갖고 있고요. 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지방 재정으로 재원으로 보강되는 사업들이 추경의 목적에 좀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방에서도 각 지방 추경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서둘러 달라 이런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집행이 되도록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혹자들은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2022년 5월 지선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에 59.4조 원이라는 대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서 2차 추경은 5월 29일 62조 원을 확정됐고요. 코로나 손실 보상에만 24.6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30일 월요일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됐고 그리고 직후인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었고 그때 무슨 입장을 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 국민의 삶을 살리는 것이 정치 본연의 책무, 그리고 대승적 추경 처리 결단해달라고 호소하셨었습니다. 장관님, 진짜 정치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와 연관된 사안이라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정치를 대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도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계시고 또 10일 날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이미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는 상황을 호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지점은 수요가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공급 충격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면 수요와는 별개로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높지 않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물가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역시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공급 충격은 어떤 종류든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라며 일시적 영향을 꼬집은 것 역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공급 충격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 고통받는 국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까? 예, 당연히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면은 편성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선제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이렇습니다. 마치 냉장고가 텅 비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당장 먹거리 생존을 위해 쓰지 않고 나중에 노후 뭐 자금이라든가 또는 주담보 대출의 원금 산액의 모든 걸 다 쓰겠다고 오늘 받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공급 충격발 경제 위기를 그대로 두면 오히려 민생의 혈맥이 막혀서 향후에 더 큰 악순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반대 논리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걸 바라는 게 아닌가,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오일 쇼크 시대의 대안인 재생에너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2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부처 기후기술 R&D 예산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인 태양광, 풍력 예산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1,723억 원에서 2025년 1,208억 원으로 30% 급감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주의적 재생에너지 멸시의 결과입니다. 오일 쇼크에 대응할 재생에너지가 그 골든타임마저 속절없이 흘려보낸 것이죠. 장동혁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 추경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번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 국가적 과제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생각합니다.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은 공급 충격도 없었었던 22년 5월에 50조 원대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했었고 물가 영향은 정부 직접 소비 대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전쟁 대응을 위한 추경마저 발목 잡는 그런 정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추경이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도약의 마중물이 되는 불씨 같은 추경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부 안에 담긴 청년 창업 그리고 일자리 지원 1.9조 원의 예산이 적시에 통과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성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그리고 기초연구 예산, 연구자 처우 개선, 국가과학자 지원 예산 등에 이재명 정부의 불씨가 투입되자마자 이공계 성장의 사다리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수생까지 포함한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출신의 의대 진학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2026학년도 기준 97명으로 전년 대비 60명이나 줄었습니다. 24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42% 급감한 수치입니다. 영재고 과고 출신의 서울대 의대 치대 진학생들이 8명으로 25년도 19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공계 중시 국정 철학,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성과라고 보입니다. 일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모태펀드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역시 성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벤처 스타트업 등의 유니콘, 데카콘,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더 V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 투자가 2조 1,784억 원을 기록하면서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4% 급증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 각고의 노력을 한 국민성장펀드와 민간 투자의 합작품,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의 6,400억 원 규모 투자가 VC 시장의 훈풍을 견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철 부총리님, 국가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예산이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해줘야지만 아마 그게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의지가 명확하고 예산이 투입된 지 지금 불과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서도 이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 짜면서 AI 예산을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노력이 아마 한국 경제의 미래의 어떤 진짜 불씨가 되고 그게 활활 저는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하루가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합니다. 챗GPT가 검색을 대체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문장 하나 쓰면 코딩까지 해주는 AI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대한민국 미래를 도약시키기 위한 불씨 같은 추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네. 부총님, AI 시대 창업은 쉬워지고 취업은 어려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예산도 변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였던 테슬라, 우주경제 개척자인 스페이스X,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트로픽, 오픈AI까지 모두 시작은 벤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창업이 인재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국가 단위로는 천문학적인 국부를 안겨주는 핵심 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담긴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그 1.9조 원의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사업들 역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이 더 뒤처지는 게 될 것입니다. 부총리님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으로 그리고 성과로 증명해 왔듯이 이번 추경 역시 국가의 미래를 그리는 한 축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특히 어렵습니다. 시어섬 청년이 늘어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또 심리적인 어떤 충격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이 AI 창업 등을 통해 가지고 진짜 혼을 불어넣고 그래서 다시 활기를 찾고 또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최대한 이 청년들 예산은 반드시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한다면 지금이 대한민국 도약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초과 세수가 좀 더 넉넉했다면 정부 차원에서 먼저 더 강력한 미래 도약 추경을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저희들 최대한 전망을 했고요. 오늘 그 삼성전자의 분기별 그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산업을 키우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새삼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발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야 될 텐데요. 저는 피지컬 AI 실증 지원 예상 등등 과감한 규제 특례 부여, AI 데이터 센터 등등에 대한 경제 심장을 AI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생각하시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십시오. 예, AI 대전환에 더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 그린 대전환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저 초핵심 기술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국은 저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이 찾아온 기회를 우리 한국이 잘 살린다면은 진짜 뭐 글로벌 뭐 3강을 넘어서는 그런 성과까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